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전날에 중국 상해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업이익이 부진한 성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이를 두고 미중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한 결과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있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잘 치러진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설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에 관련한 세계 이슈들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요,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설 그리고 부정선거로 인한 이유로 인해서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는요, 이 마두로 정권 퇴진을 더욱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맞이하게 될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올해 첫 FOMC가 바로 오늘 29일에 열리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물론 기준 금리는 물론이고요, 또 보유 자산과 관련한 방향성도 논의가 될 전망이거든요. 저희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중국의 인민은행이요, S&P의 중국 진출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S&P에는요, 이렇게 중국의 진출을 허용하면서 인민은행은 점차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촉구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역 협상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거에서 나아가 원자재 시장에도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천연고무와 면화 그리고 옥수수의 선호 거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미국까지 나서면서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 나라에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 셈인데요.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 이 대통령은 극심한 경제난과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이 안팎의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이 좀 도통 없어 보이고요. 이 반마두로 시위를 주도하면서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권력 이양을 촉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지 상당히 조금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고 저 또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외신에서 예상하는 플랜으로는 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가 유일한 합법기관이라면서 이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 마두로는 미국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다면서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72시간 내 미국 외교관들의 출국을 명령했지만 이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그럴 자격이 없다며 이를 좀 무시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또한 과이도 임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2천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 원조금은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극심한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 사태 그리고 정치와 경제 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끔찍한 일들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지금 이 과이도 임시정부 지도자와 국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존중을 위해 노력을 견고히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도덕적으로 파산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하고 심각한 부패 정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하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폼페이오 장관은 미주기구 국가들의 협조도 구했는데요. 이 미주기구는 미주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협력을 위해서 1948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미주기구 측은 마두로의 재임이 불법이다라고 비판하는 결의안을 찬성이 19표, 반대가 6표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주기구 특별회의에서 지금은 없어진 부패한 정권을 거부하고 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좀 촉구했습니다. 한편 24일이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26일 오전 개최해서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은 유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에 좀 제재가 가해지면 유가가 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주요 산유국인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에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이죠. 현지 시간은 24일 날 CNN에 따르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펙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이 하루에 120만 배럴 정도인데요. 이는 이미 3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란에 이어서 베네수엘라마저 제재를 단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원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긴축을 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긴축 완화는요. 이 저금을 적게 하고 돈을 쓰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한마디로 더 저금을 하겠다. 즉 돈을 많이 풀지 않겠다. 이런 말로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정부의 대형 감세로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연준이라는 대량 구매자가 사라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금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파월 의장은 지난 12월 FOMC에서 이 보유자산 축소는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듯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연말 주가 폭락 등 대혼란을 초래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또 이달 4일에 전미경제학회에서 필요하면 대차 대조표 축소 정책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이후 이코노미 클럽 강연에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상당폭 작아질 것이다라는 또 뒤집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보유자산 이 속도 조절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연준이 이번에 이 FOMC를 앞두고 2년 전보다 이 보유자산의 축소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준이 자산 축소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과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이 저널은 덧붙여서 얘기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제안에서는 이번 FOMC에서 보유자산 축소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낮지만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향후 경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문은요, 파월 의장이 취임 전에 최종적인 보유자산 규모는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2021년까지 보유자산 축소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는요, 올해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30에서 50만 배럴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이 몇십만 배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 RBC 캐피털 마켓츠의 예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체 이 업계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란에 이어서 베네수엘라까지 미국의 제재를 단행시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컨설팅 업체 헤지아이 포토맥 리서치에서는요, 이 조 맥모니글 애널리스트가 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는 거에 이 상당한 의구심이 있지만 트럼프가 결국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조금 다른데 결론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재가 단행이 되면요, 베네수엘라는 내전이나 국영 석유업체의 가동 중단 등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면서 이 원유 생산의 완전 중단이나 국가의 혼란 등이 더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CNN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감소는 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정유업체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미국은 베네수엘라부터 값싼 중유를 대거 수입해 왔다는 점에서 이 제재 단행은 미국 정유업체의 중유 수입 비용을 높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고 있고요. 이 클리퍼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네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이 작년 10월 기준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50만 6천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미국 주요 업체는요, 이 시트고, 발레로, 쉐브론 등이 있는데요. 특히 시트고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업체가 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는 미국, 멕시코, 연안 지역 정유업체들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최근 WTI 가격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오름세를 보여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상당히 유가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시비적인 상황입니다. 이 유가에 대한 매매 전략이 더욱 지금 중요한 시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좀 자세한 매매 전략은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방향으로서 또 하나의 좀 소재가 생긴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서 FMC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좀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방향에도 약간의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30일까지 개최되는 올해 첫 FMC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연방준비제도죠. 연준 페드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회의를 오늘부터 30일까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 연준 관계자들이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로 동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관심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진행된 이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할까라는 데 좀 쏠려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시장 불안을 초래해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보유자산 축소 속도도 늦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4일에 있었던 전미경제 학회에서 올해 통화 정책을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 금리 인상 보류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지금 지난 10일에 이코노미 클럽 강연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은 사전에 정해진 계획이 아니다라면서 이 두 차례 인상 전망은 매우 강한 올해 경제 전망을 전제한 것이다라고 좀 재강조를 했는데, 이 니혼 계좌이자 신문에서는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시사한 정책 전환이 내부 논의나 성명 등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런 데에서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27일 기준에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약 66%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은 연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요. 이 보유자산 축소 속도 조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관련 메시지를 줄지는 이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연준이 2년 전에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때 얘기가 나왔던 예상치보다도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채와 이 주택저당증권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이 보유자산 위기 이전에 9천억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좀 늘렸다가요. 지금 이 2017년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니혼자계자에 따르면요, 연준은 작년 보유자산을 3,800억 달러로 이제 줄인 데 이어서 올해는 4,250억 달러로 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긴축은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국가가. 그리고 양적 완화는 이 국가가 돈을 푼다는 말이고요. 이 긴축은 조금 저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긴축 완화는 저금을 적게 하고 돈을 쓰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같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더 저금을 하겠다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이 트럼프 정부의 대형 감세로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요. 연준이라는 대량 구매자가 사라지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 또한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이제 주가 폭락 등의 이 대혼란을 좀 야기시켰습니다. 이후 지금 이를 의식한 듯 지금 4일에 전미 경제학회에서 필요하면 대차 대조표 축소 정책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이코노믹 클럽에서는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상당폭 작아질 것이다라고 또 뒤집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지난 25일에서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2년 전에 보유자산의 축소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연준이 자산 축소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라고 저널은 덧붙여서 얘기했는데요. 이번 FOMC에서 보유자산 축소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요.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취임 전에 최종적인 보유자산 규모 자체를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까지 보유자산 축소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경우에 지금 1년 후 보유자산 축소가 종료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보유자산 축소 조기 종료를 만약에 시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을 환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부터 매 FOMC마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이 파월 의장은 이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 대화법 자체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하시고 이번 이 FOMC 회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준금리의 동결에 대한 부분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보유자산과 관련한 행보는 약간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지 약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연동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크루드오일 그리고 골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골드와 크루드오일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이 간밤에 크루드오일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급락 마감을 했죠. 일단 전일 중국이 지난해 12월 강공업 생산이 2달 연속 감소를 했고요. 이 중국 경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중장비 기업인 이 미국의 캐터필러가 4분기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제로 이 캐터필러는 중국의 수요가 줄면서 이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도 중국발 매출 둔화로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좀 밀리던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팔리 선주장관이 러시아가 이 감산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가를 좀 지지했는데요. 어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53.40이 깨지면 매도로 그리고 52.20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밤에 종가는 52.0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가를 각별 한 틱 차이로 맞춰드렸는데요. 일단 하방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등의
이 실질적인 공급에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53.40까지의 상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53.40 근처에서는요, 이 단기 박스권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돌파 시에는 매수를 따라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2.20이 깨지면서 하락하는 경우, 즉 이 매도로 나갈 경우에는 다시 단기 추세를 하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49.50까지 매도를 좀 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어서 골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골드는 최근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면서 이 골드가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는 이제 안전자산이고 달러 인덱스와는 굉장히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골드의 급등이 사실상 오늘 유가와 지수 하락에 암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상단을 공략하던 이 골드였지만 이 급격한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골드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1295.7달러에서 밀리면 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이 1034달러를 돌파를 하면 좀 따라가는 전략이 좀 대응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골드의 경우는 이 당분간 하락을 보이지 않는 트레이딩이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쉽게 매도로 공략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만약에 조금 밀렸을 때는 이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요. 끝까지 골드에 대해서도 올해 좀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 전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소신 등의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장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안화 가치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증시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약간 아직은 김칫국이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좋을지 앞으로 전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어제 사실 상해 종합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 밀리는 폭이 좀 예상보다 좀 강했습니다. 강해서 좀 사실상 우리가 어제 장에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좀 못해도 한 2,600선 이상에서 안착을 했다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는데 사실 그러진 못했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어제 지표 발표한 뒤로 우르르 밀려버렸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중국 쪽에서 제조업 지표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다시 한번 지표 안 좋은 걸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도 어제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한 게 쇼크 수준으로 완전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쇼크가 돼버리면서 이게 중국이 당연히 오늘 시장이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좀 시장이 잘 버텨주느냐 여부고 이게 이제 31일
리오 부총리가 이제 워싱턴 DC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역 협상에서 얼마나 이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뭐 이슈를 만들어 주느냐,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진전된 형태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항생지수는 다행히 보합권으로 좀 올라온 상태인데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저항권에 현재 걸려 있습니다. 이 저항권을 쉽게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저항권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지지력을 좀 보여주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지지하게 되면 지금 현재 27,576에 지금 동료돼 있는데 사실 27,800선부터 계속 이제 저항 라인들이 위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이 저항 라인은 얼마나 좀 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달라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인하가 사실 된 건 있는데 이 지지율 인하 자체가 원래는 뭐 예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작년 12월부터 이미 지지율 인하 2번 할 거라는 걸 이미 얘기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크게 뭐 이렇게 좋은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좋은 과정이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다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호재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이제 중국 중앙어음 스와프죠. 중앙어음 스와프를 이제 개설하면서 은행주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은행주들 강세 보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이틀 연속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항생지수 같은 경우가 전일이죠. 1월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1월 25일 날 좀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이제 하루 만에 좀 소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미국 기업 실적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협상 내용은 끝까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중국 시장 진출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좋을 거냐면, 중국이 이제 점점 금융 개방을 조금씩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8일이죠. 28일날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요.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인민은행이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원래 S&P 하면 우리는 그 시청자분들 S&P 500 지수를 뭐 얘기하실 것 같은데, 원래 S&P는 신용평가사입니다. 신용평가사가 만든, 이제 중대형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게 S&P 500이죠. 그걸로 이제 지수를 만드는 게 S&P 500 지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S&P 같은 경우가 이제 베이징에 자회사를 등록을 이제 허용을 시켰는데, 인민은행이요. 허용을 시켰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위안화 자산 투자를 좀 촉진시키는 일환으로 이제 S&P 차이나 같은 경우를 이제 향후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신용등급 판정 업무를 좀 시키려고 좀 이렇게 좀 S&P한테 신용평가 업무 시장을 개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용평가사라는 게 정말 무서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좋을 때는 신용평가사가 뭐 그렇게 뭐 부각이 되지 않는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 신용평가사가 가진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뒷북으로 신용평가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안 좋아진 다음에 신용등급을 더 내려서 그 쪽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그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이 S&P한테 신용평가 업무 시장을 개방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년 5월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의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시장 개방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시장 개방하겠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추가적인 금융 개방을 시사하는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신용평가사 설립을 원칙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통 중국 같은 경우 신용평가사 진출이나 뭐 이런 업무 진출하려면은 무조건 합작회사 세워야 되고 지분도 49대 51, 그러니까 지분도 49% 이상 못 갖게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인데, S&P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출 안 하고 계속 있었던 이유가 우리는 나는 무조건
우리는 독자회사다. 합작회사 설립 안 한다. 중국 너네가 합작회사 설립하고 우리는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계속 버텨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승인한 거는 독자회사 승인을 한 겁니다. 독자회사, S&P의 독자회사 승인한 거고, 이게 30일, 31일 날 열리는 이제 미중 경제학교 미협상 앞두고, 중국이, 미국한테 좀, 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많이 좀 봐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금융개방의 의지를 좀 펴야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 크레딧 애널리시스, 이쪽 분야는 정말 그 하이테크 금융이거든요. 하이테크 금융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금융시장을 개방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동안 중국이 신용평가 쪽은 개방하지 않았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이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봐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신용평가 쪽은 개방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쩌면 이 신용평가사의 개방을 한 것이 중국에는 약간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금융 개방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신용카드업에서도 중국의 개방이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신용카드업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이게 이제 신용카드업 같은 경우 중국이 대표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일부 개방을 하고, 뭐, 신용평가 일부 개방을 하고 했었는데, 이 신용평가 쪽 개방했는데, 신용카드, 그러니까 이 크레딧 쪽에 상당히 좀 중국이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시장,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사실은 2016년에 사실은,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외국한테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신용평가원은 2017년에 그 선언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신용카드 쪽이 먼저 더 이게 개방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듬해 이제 2017년부터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중국 카드 결제 시장에 시청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승인을 안 해줬죠. 계속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2018년에도 미중 무역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더 심사가 아예 그냥 말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차 무역전쟁이 한참일 때 비자 마스터카드 모두 신청서를 모두 철회를 했고요. 분위기 안 좋을까 봐 철회했겠죠. 근데 이제 다시 비자가 다시 이제 진출하려고 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현재는 미국 신용카드사 중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현재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은행하고 합작회사를 차렸어요. 50대 50으로. 합작회사 차려가지고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개방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계 카드사들의 독자적인 결제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거, 자기네 독자적인 진출하려고 불허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공산은행의 뭐 유니온페이 있죠.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가 중국 신용카드 결제 시장을 거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유니온페이 광고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니온페이가 뭐 대단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중국이 시장을 막아주면서 그걸로 커온 회사입니다. 그걸로 커온 회사고,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참 웃긴 게 자기네는 아무도 카드에서 뭐 진출 못하게 해놓고 유니온페이는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왜 개방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개방이 좀 없는데. 유니온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뭐 소비자의 선택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은 솔직히 쓰면 안 되겠죠. 자기네는 개방 안 하면서 우리 딴 데 가서 개방해달라고 해서 일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카드사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카드 1위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2%에 달합니다. 비자가 한 30%가 안 될 거고요. 마스터카드가 한 20% 겨우 넘은 수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니온페이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중국 결제 시장을 막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중국 결제 시장도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사업에 외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들어갈 틈이 약간 작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요, 요즘에 금융 개방에 이어서요, 다양한 금융 투자 수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28일에는 천연고무, 면화 그리고 옥수수 선물 옵션 거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최근에 개방을 확대를 하고 또 상품 시장을 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중국이 요즘에 이제 제도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도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글로벌 원자재 같은 거래소들을 막 지금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청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창업한 지수죠. 창업한 지수도 주식 등록 발행 추진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손보고 있는 연초부터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먼저 중국 같은 경우가 상하이 거래소, 정저우, 그다음 다렌 상품 거래소 해가지고 정저우와 다렌 상품 거래소까지 해가지고 28일 날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이제 상품 선물을 개시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품 선물 유명한 곳은 CNE, CBOT 해가지고 미국에 많이 있죠. 미국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선물 뭐 유명한 데 해봐야 뭐 싱가포르 조금 정도, 뭐 그 정도뿐인데, 그다음 영국 LME, 런던 거래소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중국이 이제 그런 상품 선물 시장 직접적으로 좀 뛰어들었고요.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 국가인 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변동성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대두만 하더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대두 같은 경우가 지금 수입을 이제 다변화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가격이 좀 비싸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좀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철강 최대 소비 국가이기도 하지만 철강을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뭐 그 밖에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많이 수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가 커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국의 이제 원자재 자국 시장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소비에 대한 가격의 리스크를 노출한 걸 많이 줄이기 위해서, 거래소도 자국 내에서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지하자.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품 선물 옵션 거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특정 가격의 상품 가격의 변동성 같은 경우를, 좀 예측해가지고, 특정 가격의 상품을 팔거나 할 수 있는 뭐 권리 있는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선물에 이제 세팅을 하는 이제 선물 시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가 또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데, 옵션 같은 경우는 새 상품 선물 시장에서 많이 거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CM에서도 일부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옵션 살 수 있는 이제 콜 옵션, 팔 수 있는 풋 옵션, 이런 거 가지고, 상품 옵션 시장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프라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두박이라고 한 상품이 있습니다. 대두박이 뭐냐면 이제 콩찌꺼기라고 하는데, 콩찌꺼기라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요. 근데 콩찌꺼기 많이 쓰여요. 이 대두박이, 뭐, 돼지, 가축, 사료 뭐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일단 대두박, 그 다음에 백설탕, 구리. 4개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으니까 중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품 시장이었는데, 여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소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구리는 이제 산업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구리 가격만 봐도. 일단 구리에 이어서 이번에 선물 옵션 거래 품목으로 추가된 게 더 는 게 이제 3가지가 더 늘었는데요. 결국 이제 천연고무, 면화, 옥수수 이렇게 이 3개가 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원자재 거래 품목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이나 생산 제조업체 같은 이제 해저들이 있죠. 그러니까 농림 회사들이나 뭐 천연고무 관련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거나 가격이 너무 급등하기 심하면 물론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좀 고정시키려는 해지 수요가 있는 거죠. 해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선물 옵션 거래 참여를 통해서 가격 변동성을 좀 줄여보자,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거래소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선물 시장에 좀 유용한 기능 외에도 중국이 조금 노리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전에 글로벌 슈퍼스탁 시간에 저희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중국이 뭐 농민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천연고무 관련 기업, 화학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핵지 상품을 만들었다. 네, 이거 거창하죠. 예. 뭐 사실 주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 목적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고요. 예,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자꾸 이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돈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미국은 재정 적자,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잖아요. 쌍둥이 적자인데 그럼에도 미국이 버틸 수 있는 거는 금융수지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금융수지 흑자를 기록하려면은 돈이 자기 거래소 쪽으로 중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들어오는 그 루트로 이 거래소들을 많이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전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 국가 큰 손이기도 하고 원자재 상품에 대한 국제 가격 결정권을 좀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워낙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국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상 기준 가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CN이 가서 그 가격을 보고 거래 기준을 잡는다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에 유리한 가격대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조성할 때 자기네 나라에서 시장 조성해서 투자자를 유입하려는 목적도 있고 해서 그런 글로벌 거래의 기준, 그러니까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철강석 선물 거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유하고 철강석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상하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초로 이번에 고무 선물 옵션 거래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천연고무 그 선물 옵션 시장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천연고무 원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료 시장이랑 매우 가까워요.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특성도 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물 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콩찌꺼기, 조멀람, 대두박, 대두박하고 백설탕 같은 경우가 전체 상품 선물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은 지금 현재 낮은 상태고 그나마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 있는 구리 옵션 거래가 14%. 구리는 솔직히 얘기로 중국이 또 워낙에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 비중이 좀 높긴 해요. 높긴 한데 그나마 높은 게 14%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있는 옥수수, 대두 옵션 거래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전체 거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점유율도 많이 올리고 비중도 많이 올려서 미국에 있는 이 상품 거래 패권, 상품 거래 선물 시장의 패권을 뺏어 보겠다라는 거창한 포부로 지금 중국이 이 시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선물 옵션 거래 같은 경우가 좀 제약이 좀 많아요. 제약이 많고 이 중국 주식 시장이 좀 요즘에 솔직히 지금 좀 올라왔지만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상품 선물 시장도 과연 기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까 이런 의문점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좀 활성화될지 그 부분이 좀 이제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냐 아니면 중국에서 상품 시장 만들었다 그냥 코고생만 하고 그냥 물어나냐 일단 준비할 기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품을 더 늘렸다는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전 세계 상품 거래소 시장에서 우위 이제 패권 싸움에서 미국을 좀 이기지 못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아시아권에서는 최고가 돼보려고 지금 현재 야심차게 해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현재 원자재 시장에 굉장히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품 거래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 옵션 거래가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우위에 선점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저희 중국 증시는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캐터필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악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업 실적이 약간 부진하면서 실제로 우리 증시도 약간의 약보합세를 띄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난번에 주셨던 이 뉴 오리엔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늘 좀 보니까요, 상승 출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은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스타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리뷰 좀 하겠습니다, 리뷰. 그러니까 계속 신규 종목만 들고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상승세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장 더 간다고 생각하시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냥 그래요. 글로벌적으로 여기서 더 간다, 쉽게 빠르게 돌파한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신규 종목 추천 자제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제가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종목들 한번 쫙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광문구 제가 언제 가져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12월에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대표적인 문구 유통업체 신광문구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뷰. 자, 신광문구 600-3899 코드번호 상해에 상장돼 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문구 유통업체죠. 문구 유통업체로 전국에 이제 캠퍼스에 약 80%를 납품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1위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난립에 있다는 거죠. 이 문구 시장이. 근데 천하통일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문구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인데, 거기에 신광문구가 가장 이제 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점유율 4.3%로 앞으로 성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무용품 B2B 시장을 요즘 개척하고 있고요. 대규모 소매점 출시 직전에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113% 성장,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사무용품과 디자이너 문구용품 시장을 요즘에 선도하고 있고, 일반 문구보다 약간 사무용품 위주로 요즘 성장성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가져온 게 27.850면, 매수가 27.850면, 요 라인에서 딱 걸렸어요. 걸려서 매수가 됐죠. 그리고 제가 분할 매수로 이 라인, 두 개 라인을 얘기 드렸는데, 일단 26.500이한 라인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위쪽 라인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매수로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목표가가 제가 제시한 게 30.300이에요. 근데, 도달을 했죠.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2차 다음 대응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자랑하려고 또 이거 갖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상승을 해서 30.300년 1차 목표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일단 33.500년인데, 계속 홀딩은 합니다만은, 일단 손절가를 24.800 라인을 제가 제시해드렸는데, 손절가 쭉 올리겠습니다. 쭉 올려서, 매수가 라인의 손절가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좀 상향할 거고요. 상향하는 이유는 일단 주요 저항 라인들이 이평선들이 다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우리 손절가로 이번에 새로 잡은 손절가 위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손절 라인 충분히 끌어올려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요즘에 중국에서도 엄청난 연풍을 끌고 있는 스카이캐슬.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축구 했었잖아요. 카타르한테 졌는데, 카타르한테 지긴 했습니다만은 수주를 150척 해주면 사실 상관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카타르한테 질 때 그때 이제 결방을 했어요. 스카이캐슬이 결방을 했는데 중국에서 더 난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결방을 하냐? 그 정도로 중국이 요즘 스카이캐슬 인기가 대단한데,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학원입니다. 학원 기업인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을 다시 한번 리뷰로 가져왔는데요.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은 사실상 스카이캐슬 이번에 뜨면서 상당히 좀 수혜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코드 번호가 EDU,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 이제 달러와 표시입니다. 달러와 표시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중국에 대표적인 온라인 학원인데 주로 영어, 외국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타일 에듀케이션 그룹 요즘에 이쪽이 좀 핫하다고 하는데 수학과 과학하고 근데 타일 에듀케이션 그룹이 온유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을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온유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은 뭐 압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 이제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인기가 폭발하면서 최근에 빠르게 이 교육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그룹이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스카이캐슬 영향이라고 중국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니까 지금 현재 중국 내 이제 64달러 정도에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 매수를 한 상태고 현재는 75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태예요. 상승을 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1차 목표가 83달러까지는 무난하게 목표가 도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72달러까지 만약에 조정.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시 다시 매수입니다. 조정 시 다시 매수니까 이렇게 조정 살짝 주면은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된다. 그 라인이 한 72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72달러까지 조정 시 충분히도 가능하기 때문에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은 한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실 때 몇 시에 보셔야 되냐?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장 종료돼 있어요. 이거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잘 때 해외 선물 시간 매매할 때 미국 주식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매매해야 된다는 거. 지금 딱 이기겠다고 72달러 기다려야 되겠다. 막 지금 막 뒤져보시면 주문 내도 지금 체결 안 됩니다. 체결 안 된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이래서 최종 목표가 또 좀 올릴게요. 최종 목표가는 100달러, 최종 목표가 100달러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리뷰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두 종목까지 모두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조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